국민의 정부 탄생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민 여러분, 문민의 정부가 탄생된 지 벌써 30주년이 지나서 반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민의 정부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김영삼 민주센터 민주협에서는 6차례 오늘까지 기념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지난 5일 부산에서 갖게 된 부산, 울산, 경남 행사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게 되었으며, 특히 이날 이 행사에 김무성 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민치협 사무총장 조찬옥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민 여러분, 문민의 정부가 탄생된 지 32년 동안 32년간 군사 통치 체제를 종식시켰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봄을 군합발로 짓밟았던 신정부 세력의 하나위를 문민의 정부에서는 척결하였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문민의 정부 탄생을 축하하기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민주동제회, 민주산악회, 민주협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사 진행에 따라서 국민의 내가 있겠사오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4살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26살 아주 젊은 미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해서 내가 김영삼 대통령의 그 업적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참으로 영광스러워 생각합니다. 올해로 문민정부 수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켜서 마침내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기선제 선언을 우리가 쟁취했을 때 참으로 우리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동지들은 기뻤고 너무나도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1987년 체제를 출발점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민정부는 군사 정치 문화를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하나를 청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는 정치의 밤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금융식민지를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 정책 확대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 민주주의는 더욱 더 발전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도문은 큰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쟁취했노라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애국심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민정부 30년을 맞아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국가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신 두 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기후변화 위기,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신냉전, 남북 간의 안보 위기, 과학기술의 인간 지배, 경제통상, 공급망 단절 등 다중적 복합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 발전,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화 추진 협의회 공동 이사장이고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김동윤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굽고 또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지방에서까지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김영삼 민주센터가 금년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아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민주화 30년의 역사와 문민정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9월 5일에는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은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6번째 행사인데 앞으로 5-5차례 행사를 거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원택 서울대 교수께서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과 김영삼 정부의 정치사적 의미를 짚어주시고 또 함께 폭넓고 깊은 통찰력으로 이 나라 지식사회를 이끌어오신 김호기 교수께서 대담을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께 주최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오늘은 모처럼 민주화 30년, 문민정부 30년의 역사와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원택 교수는 제가 알기로 어느 학자보다도 YS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대장정과 문문시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추적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역사 속에 가려지고 있는 민주화 추진협의회와 민주산학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을 더욱 새롭고 풍요롭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저희들도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든가 민주산학회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거나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었는데 그것을 되찾고 그리고 되새기는데 강원택 교수 연구와 관심이 저희들에게는 아픈 채찍이 되고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교수님의 발표와 대담에 저는 달리 토를 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참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분이 계신 자리가 횡해 보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적이 더 크게 보인다는 옛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YS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화 투쟁을 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참 저는 매우 감명스럽습니다. 특히 그분이 단식 투쟁을 했던 그 순간이 더 깊이 떠오릅니다. 1983년 5월 18일 YS 김영삼 대통령의 부기한 단식 투쟁에서 1987년 6월 29일에 이르는 그 기간은 한국 현대 정치사
특히 민주화 투쟁사에서 가장 빛나고 장엄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 5개항을 내걸고 시작한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부터 민주산악회 출범이라든가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결성, 선명야당 신민당의 창당과 2.12 총선 승리, 그리고 일정한 개헌 서명운동,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개했던 개헌 현판식, 박종철 공원치사 사건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6월 항쟁으로 이어졌던 그 장엄했던 민주화 정치의 역정과 파노라마가 좀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YS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 투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고 장엄했습니다.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의의 단식이었습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벌리는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차하거나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민주화 30년, 문민정부 30년의 출발이 바로 이 단식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YS 김영삼 대통령의 40년 전 단식 투쟁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민주화 동지 그리고 학계 언론계에 계신 YS 문민정부를 기억하시고 기리는 모든 분들이 동행해 주셨음을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일일이 거명드리지 않습니다만 권유갑 회장님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는 김웅성 이주영 회장 이기우선 회장 그리고 이경재 의원 비롯해서 유진상 의원 그리고 지난번 부산 행사를 잘 진행해 주신 김봉조 민주동교 회장 그리고 문정수 시장 등 많은 분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합니다만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네 번째 때인가 세 번째 때 제가 와서 뵀는데 오늘 또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늘 문민정부 30주년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해 오신 민주센터 여러분들께 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일들이 지난번에 제가 하나의 척결 또 금융실명제 그 전광석화 같이 잘 실현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인사에 있어서 정말 귀재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할 때는 상당히 폭넓게 tan평 인사로 인재를 찾아서 등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장관이 잘못하면 전광석화 같이 또 잘라버렸거든요. 심지어 어떤 장관은 차 속에서 방송 듣고 알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가차없이 훈책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민심을 이렇게 잘 얻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도 좀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말 걱정했던 것은 23일간 단식하실 때 그때 정말 이 생명을 건 목숨을 내던진 건곤일척의 그런 결단이 있었던 단식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돌아가실까 걱정했어요. 엄청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모든 걸 내던진 그런 단식을 하니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우선 당시에 정권에서도 전두환 그런 강압 정권이었는데도 권력 실세인 권익현 민정당 사무총장을 보내가지고 또 위문을 하면서 그때 예를 들어 YS 연금 해제 또 그때 이뤄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즉석에서는 아니지만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면서 차차로 그
이 전두환 정권이 국민 앞에 굴복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단식이 바로 민첩이 생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를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목숨을 내던진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온 국민 사회에 공감대가 확산됐던 걸로 확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다 생각합니다. 요즘도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잘났건 뭐 좋았건 나빴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은 누가 가보는 게 여권에서 가보는 게 이게 상례입니다. 가령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무슨 김기현 대표가 한다거나 해서 일단 대화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이 정치가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답답해요. 여야가 그냥 왼수처럼 싸우는 상황이 돼서 오늘 긴 얘기를 생략하고 또 다시 한번 김영삼 대통령의 그 위대한 치적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옷 있을 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문민정부가 우리나라의 현대화를 만드는데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서게 된 것도 문민정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직자나 심지어 개인 사업장에서도 금융실명제로 말미암아 모든 기강이 바로 서는 그런 뚜렷한 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랑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석에 섰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민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또 기념 세미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를 되기를 바라고 동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모든 시기 잘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교수님들께서 정말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실 때 대해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복된 인사 말씀은 다 생략하겠습니다만 꼭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농합 선배님, 제일 선배님을 비롯해서 정치 오래 경험하신 분들, 저는 제일 막내 입장입니다만은 오랜 정치를 하고 지금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 단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영삼 당시 총재의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건 그런 장엄한 단식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운동 3년째를 맞이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5.18의 참상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언론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신 겁니다. 광주 민주운동 희생자들을 위령하고 독재 한가한 뜻에서 당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민주투쟁에 의한 구속 인사의 전원 석방과 해금. 둘째, 해직 교수, 근로자, 재적 학생의 복직, 복교, 복권. 셋째, 언론의 자유 보장. 넷째,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다섯째, 국고의 재정 법률의 개폐. 이렇게 뚜렷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이 단식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니 박수질 아니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권의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슬로건에 이렇습니다. 이념과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 이거 본인이 하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는 이 단식은 그 선배님들의 나라를 위한 목숨 건 단식, 그 김대중 그 선생께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요구 이거 뚜렷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쟁취해 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구가 애매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나라를 위한 목숨 건 단식의 고귀한 뜻을 훼손시키는 명분 없는 이 단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기국회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에 위해서 중요한 이 시기입니까? 그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과 김영삼 정부의 정치사적 의미를 주제로 민주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논문과 저서를 저술해 주신 우리에게는 정말 고마운 강원택 교수님을 모시는데, 강원택 교수님은 런던 정경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정치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강 교수님의 주제 발표 이후에 김호기 교수님, 이분도 민주투쟁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빌레벨트 대학교 사회학 박사로 계신 김호기 교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대담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택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강원택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진작 왔어야 됐는데 지난 학기 저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오늘에야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이끌어주신 역전의 용분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한편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에 이미 김영삼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이라든지 성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화의 그 과정 속에서 YS의 집권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하는, 그러니까 정치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YS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는 걸 굉장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6.29 되면 그게 민주화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바뀔 거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6.29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첫 출발에 불과한 거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과정과 일정한 경과를 거치면서 또 변화를 거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고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변화의 단계를 민주화의 이행, 영어로는 트랜지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정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공고화, 컨솔리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행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이제 6.29 이후에 일어났던 것들이고요. 이게 공고화되는 과정은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듯이 당시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기대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YS DJ로 이어지는 이 단계가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YS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정치적 변화가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의 민주화가 매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3년 YS 단식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듬해 그게 이제 민주협 결성으로 이어지고 그다음 민주협이 이제 신한민주당 창당을 결정을 하면서 85년 1.2 총선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성과를 얻으면서 그 이듬해 이제 천만인 서명운동, 개헌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87년에 항쟁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이루게 됐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룹니다. 이게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이제 민주화를 이뤘던 국가가 이제 그 남부 유럽에 있었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이게 7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민주화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랑코가 있었죠, 스페인에 오랫동안 독재를 했는데 하여튼 고경 무너지는 게 70년대 중반쯤 되고요. 그게 이제 얼마 있다가 비슷한 문화권에 이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칠레, 페루 이런 데가 이제 또 민주화가 막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이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마르코스로 쫓겨나게 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 체제 무너지고 대만 계엄령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그때 민주화 이룹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로 갔죠. 이게 얼마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유럽으로 갑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쪽이 이제 민주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파르테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로 상징되는 그런 민주화까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한 90년대 정도까지 요 한 20년, 30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룹니다. 이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를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제3의 물결인 건 이제 첫 번째 물결은 귀족들이나 왕,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던 정치적 권리가 일반인들에게 이제 확대되는 참정권의 확대가 1차 민주화고, 2차 민주화는 식민지 국가에 있어서 정치적 권리가 없던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걸 2차 민주화, 그다음 3차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3차 제3의 물결을 탄 민주화 국가들이 저렇게 수십 개가 많았는데 이제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비교해서. 근데 생각보다 민주화는 이뤘지만 민주적 공고화를 성취한 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훨씬 더 나쁜 경우로 돌아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터키 같은 경우도 뭐 투르키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즘 부르는 거기도 이제 민주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족 국가라고 보기 어렵고, 헝가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이제 다 후퇴됐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태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 10년 사이에 쿠데타 2번 있었죠. 이번에도 뭐 민주적으로 선거를 했지만 제1당이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부의 반대로. 이제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민주적 공고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민주적 공고화의 과정을 거쳐온 거죠.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YS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여러 개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뭐 몇 개 기관에서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국의 시사 저널지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굉장히 오래된 권위 있는 잡지죠. 거기서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뭐 선거는 공정하냐, 뭐 참여는 보장되어 있냐 등등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균이 8.0보다 높으면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풀 디모크라시 군이 되고요. 그거보다 못하면 결점 있는 민주주의, 그거보다 좀 더 낮은 단계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형,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고 맨 마지막은 이제 비민주적 형태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작년 조사에서 167개국 중에서 24나라만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이 풀 디모크라시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신생 민주주의 국가 몇 개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 여러 해 동안 이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제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민주주의는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일매일 만나는 정치는 좀 형편없는데 제도로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67개국 중에서 167등이었는데 최근에 미얀마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들어오면서 165등으로 조금 밑에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은 전혀 다른 형태의 체제가 이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YS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우리가 과정이 노태우, YS, DJ로 이어진 이 과정이 참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탄하게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군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고 했던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일종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 전환기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 지배에서 문민 지배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노태우 대통령이 수행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민정부는 뭐냐? 그런데 다들 뭐 문민화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다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권위주의, 문민화라든지 혹은 진정한 민주화 작업이라든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는 뭐 그냥 YS가 민간인 출신으로 대통령 처음 됐으니까 이제 문민정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의 권위주의는 1961년 쿠데타 이후부터 5공화국 내내까지 계속적으로 사실은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게 어느 한 대통령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제도 속에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관행 속에 그 권위주의라는 게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단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문민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누군가는 그걸 부셔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근간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틀들을 부셔야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97년에 한국정치학회하고 한국사회학회에서 민주화 10년 기념 학술 대회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눈에 띄길래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봤더니 민주화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민주화 10년이 됐던 때 학자들이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권위주의 체제의 토대를 부셔야만 그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YS가 했던 가장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는 그 체제의 중요한 나쁜 몇 가지 틀들을 부셔낸 거죠. 그리고 그 체제가 그게 부셔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권 교체도 가능했고 DJ도 수용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민족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군에도 담겨져 있고요. 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공안 조직에도 담겨져 있고 과거 중앙정보부나 뭐 이런 정보기관에도 담겨져 있고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뭐 국가위의 행정적인 권위적인 그 유습이 있다면 그러한 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만들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고쳐내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신 11.6으로 박정희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유신 체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 체제는 7년 이상 더 왔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부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자면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변화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띄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이제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YS가 그 직면했던 문민정부로서 YS가 직면했던 것들은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굉장히 높은 기대감입니다.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높은 기대감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줍니까?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권력을 잡았으니 세상이 확 바뀔 거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연히 기득권의 반발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YS는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틀에 들어 있었던 거죠.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틀의 일부를 부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내야만 사실은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나중 되면 이제 YS의 지지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그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YS의 그런 정치사적인 숙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높은 기대감,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부체제의 유산과 타성, 그리고 기득권에 맞서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만났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리더십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게,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임기 때는 막 선거 때는 많은 기대를 하다가 임기 중에는 비판하고 임기가 끝나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이 연례적인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의미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권력을 맡은 거는 우리 사회가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맡겼느냐라고 하는 시대적 의미라는 거죠. 저는 YS나 DJ 굉장히 훌륭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느냐. 그런 정치적인 역량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특히 국민들과 자기의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지지와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YS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YS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과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부체제의 기반을 허무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뭐 세계화라든지 정보가 우리 이학권 선생님이 다음에 발표하시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건 부수는 것, 허무는 것. 그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일을 하셨죠. 군의 탈정치와 12.12, 5.18 과거사 처리, 금융실명제, 통합선거법, 뭐 지방자치 도입 등 정치적인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군의 탈정치와 금융실명제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혁배 선생님도 오셔서 또 하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이야기했던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그 책에서 그 신생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뭐 신생민주주의 국가죠. 아직 뭐 50년이 안 됐으니까 신생민주주의 국가.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민주화를 하고 나면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근위병의 문제, 그러니까 프레토리엄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군을 어떻게 할 거냐, 정치화된 군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토처러 프로블럼, 그러니까 고문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나를 권위주의 시대에 힘들게 만들고 나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심지어 죽게 했던 나쁜 놈들이 있었는데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계속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래서 과거사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모든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민주화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헌팅턴은 봤습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민주화로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YS 기간 중에 해결이 됐습니다. 매우 빠르게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단순히 우리는 문민 지배라고 하게 되면 그냥 민간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군을 통제하면 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을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프레토리안 프로그램, 근위병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의 우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군이 협력하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YS가 대통령인지 보름도 안 돼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주초에 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 날리기 전에 그 전주에 주요 전군 지휘관 회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YS랑 다 신임 대통령이랑 만나서 인사하고 충성하고 다 그런 자리가 다 있었답니다. 그거 다 거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우 치밀하게 사실은 준비가 됐던 거였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임기 초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보여줬는데, 특히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제일 높고 가장 높은 정통성을 갖고 있던 시점에 그러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아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혹은 그게 돼? 라고 생각했던 그 군부청산을 그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YS가 그러면서 매우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YS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거의 90% 가까이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럼 이제 더더욱 군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의 군부 정치는 저 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특히 제5공화국 같은 경우는 군부 파벌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회로 대표되는 파벌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파벌의 지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또 다른 많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식 군부 지배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 5공화국에서 소외되어 있는 또 다른 많은 군인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YS가 하나회를 날리고 그 자리에 소외됐던 사람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군부가 새로운 민주화된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더 높아진 거죠. 이게 굉장히 공고화된 데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군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빨리 정리된 거는 사실은 이렇게 오랜 군부 지배 체제를 가졌던 나라에서 이거는 그렇게 유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해 전에 두 번째 쿠데타 난 직후였나? 그 전이었나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외국 학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한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군사 지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군부의 탈정처를 이뤄냈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YS를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 후 10년이었으니까, 열흘 만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문민 통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민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게 군부가 굉장히 강한 비토, DJ에 대해서 어디서 유래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부가 갖고 있었던 DJ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토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87년까지 그게 두드러질 정도로 나타났고 심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YS의 군부 개혁 이후로 그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졌고, 또 군에 대한, 그러니까 DJ에 대한 군부의 비토 같은 그런 정치적인 행위도 이제 어렵게 됐다. 그래서 변화돼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문관 이야기죠. 과거사의 처리를 어떻게 할까. 나를 괴롭혔던 나쁜 놈들이 있었는데 민주화되고 나서도 처벌받지 않고 막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개가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문제 있고 군과 관련돼 있고 전두환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이슈인 거죠. 그러나 후반부에 이거 이제 뒤에 말씀은 금융실명제 사실 관련돼 금융실명제 하고 나서 노태우 비자금이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하면서 이제 과거사 역사 바로잡기로 이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 시민들의 명예도 회복이 되고 또 고문자의 문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 초기에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이거는 YS의 굉장히 중요한 공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의 단계가 있고 공고화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고화의 단계에서 공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화된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구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강고한 세력 중에 하나가 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문제와 또 그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광주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신생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뭐 군부의 쿠데타라든지 군의 정책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융실명제 역시 이제 금융실명제 사실 뒤에서 말씀드린 YS 리더십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융실명제는 매우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재무부에는 거기는 그 차관을 위원장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작업을 했죠. 그래서 재무부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다 속이고 해외 출장 간다고 그러고 안가에서 비밀리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도 거의 비밀로 했죠. 박관영 실장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비밀리에 처리를 해서 이게 이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은 민주화 이전에는 이제 사체 동결이지 7.4 때 처음 박정희 대통령 때 한번 사용되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YS가 긴급재정명령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이것도 그냥 지나고 나서 되니까 다들 뭐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도 심각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왜 추진을 했냐면 장영자 사건이 났습니다.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건이 사기사건이 나면서 이제 전두환 정권의 기반 자체가 막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이 금융실명제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법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법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다만 시행일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유야무야한 형태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슬이 퍼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전두환 정권에서도 금융실명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경제에 미칠 파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컸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YS가 이런 뭐 비밀 작전하듯이 처리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YS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과제는 구체제의 잘못된 기반을 허물어내는 거였고 정치적으로 군이 가장 중요했다면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기반은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YS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본인의 재산 공개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을 했습니다. 통합선거법 제정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의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나 역시 최고로 가장 중요했던 그런 부정부패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반을 허무는 작업은 저는 금융실명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시대적 의미, 그다음에 투명성과 투명한 시장경제, 그다음에 정경유착의 해소, 부정부패의 해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YS의 의지가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은 짧게 그 YS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증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YS가 거기서 부채제와 관련된 거를 부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의 맨 앞에 제가 그 조선 총독부 건물 부수는 그 YS의 이야기를 맨 앞에 다뤘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사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건물을 부쉈다는 건 그래야 이제 거기에 광화문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광화문이 제자리에 들어오고 경복궁이 복원되려면 조선 총독 건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뭐 그걸 없애는 게 맞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거는 부셔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YS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시대적 과제는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허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던 부체제의 제도나 유습이나 세력을 타파하는 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과제고, 그 기반 위에 DJ의 권력 교체와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고, 뭐 남북 관계의 변화도 그 틀에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출발점은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변화를 했는데, 이제 YS에 대한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비판은 이제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깜짝 쉬우냐 이런 거. 그리고 위로부터의 계약이고 대통령 일인에 의한 국정 운영, 신권위주의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라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뭐 그럼 군 개혁하는데 군에게 다 알려주고 자 이제 너 잘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군 개혁하기 어렵죠, 그죠? 자 이제 곧 금융실명제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YS에게 주어졌던 역할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중심이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어젠다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하기는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군의 지배를 군을 정치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던 주제였고요. 그걸 금융실명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라면 YS가 뭐 비밀리에 혼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깜짝쇼랑 인기 영합적인 국정 운영으로만 비판할 건 아니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그랬으면 아마 또 아침까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요, YS가 출범 때부터 이제 신한국을 부호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신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시간을 필요합니다.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신한국을 모토로 내세웠지만, 사실 제가 볼 때 김영삼 정부의 역할은 신한국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고 장애물을 치우는 게 YS 정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강고한 저항, 이거를 기존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제의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때라고 정치적 경쟁이 격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권위주의라는 평가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때만 해도 정치적 배려와 공존의 리더십, 공존의 정치가 작동을 했습니다. 정치가 작동을 했었죠. 그때는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호 서로의 입장을 배려를 해주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을 하고 필요한 경우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작동을 하고 국회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회도 뭐 역할이 없어졌고 정치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통 법원으로만 가는 거죠. 정치가 뭔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는 또 사법부대로 정치가 해결해 주는 문제를 떠맡으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얻게 되고 또 사법부 신뢰는 또 그만큼 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전체의 지금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여야 모두가 상대방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개탄스러운데 실제로 Y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적폐 청산이라서 저는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제 적폐로 본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적폐면 이제 우리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정치에서 이제 선악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공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YS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DJ도 뭐 똑같이 그런 정책 배려와 공정 리더십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YS 자리니까 또 YS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김영삼 그 회고록을 보면 자기 임기 마치기 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석방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처벌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 또 결단을 해서 또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 정부 때 두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감옥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몇 차례 틀렸습니다. 이제 아마 8.15 특사 나오지 않을까? 크리스마스쯤 나올 거야.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거나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속성을 띤 처벌이었는데 그게 저렇게까지 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YSDJ가 얼마나 사이가 나빴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임기 말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선거에서 김대중의 비자금 수사도 YS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경쟁자에 대한 배려, 공존의 리더십이 저는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여야가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로 변모했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견이나 갈등이 정치권 내에서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정치 실종의 시대에 YS의 배려와 공존의 리더십 그리고 DJ의 배려와 공존의 리더십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우성 회장님, 이석경 회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기 앉아 계신 이각범 수석님은 이 학부와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요. 우리 이각범 교수님 추천으로 이각범 교수님이 공부하셨던 독일 대학으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각범 수석님이 아니었다면 사회학 연구자인 제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매우 귀중한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우리 강원택 교수의 그 논문에 대한 제 토론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은 이제 강 교수의 논문 제목이요.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과 김영삼 정부의 정치사적 의미인데 이것을 읽고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강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강 교수의 논의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과 김영삼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제 생각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분들의 회고록을 이제 모두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1년에 나왔죠. 이 김영삼 대통령님의 회고록이 제게는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회고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이 그 부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말 그 솔직한 아주 소탈하신 인품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모든 삶을 헌신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회고록이라 하더라도 제목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이것이야말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요약한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고록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퇴임하신 다음 상도동 자택으로 돌아가셨어요. 동네 주민들과 배드민턴을 치시면서 그 여생을 보내시는 아주 정말 소박하고 소탈한 생활에 대한 소회가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화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지난해 제가 제 딸이 봉천동에서 자취를 하게 돼서 자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몇 번 이 봉천동하고 상도동 사이에 국사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사봉에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상도동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 배드민턴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래전에 읽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의 마지막 부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배드민턴을 치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더없이 소탈하고 진정한 애국심을 가졌던 대통령이 다름 아닌 김영삼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2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다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54년 26의 나이에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제14대까지 9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63년 군정 연장 반대 데모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1969년에는 삼성개헌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초산 테러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70년 40대 기술원을 주창하고 시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쟁자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이후 제2세대 정치가들의 가장 앞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 유신 독재 아래서 신민당 총재를 맡았고 1979년 뉴욕타임스 회견을 빌미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시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가로 부상했습니다. 두 차례의 가택연금을 당했고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이셨습니다. 민주화 추진 협의를 발족시켜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85년 신한민주당을 창당해 총선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87년에는 통일민주당을 창당해 6월 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민주화 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삶과 정치는 드라마틱했습니다. 8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노태우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후 민주화 세력의 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 승부사로서 김영삼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선명히 드러낸 것은 1990년 민정당 공화당과의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3당 합당을 통해서였습니다. 민주개혁을 표방하던 민주당이 보수정당들과 통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치의 역동성과 민주당의 중도적 개혁성을 주목할 때 3당 합당은 실현 가능한 보수대 연합이었지만 동시에
민주화 운동에서의 그의 역할을 돌아볼 때 민주화 세력에게는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겨냥한 것은 국가 권력의 쟁취였습니다. 그는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고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정주영 후보를 꺾고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군사정부와는 다른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은 2001년 김영삼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입니다. 두 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김영삼 정부의 집권기간이 1993년부터 98년까지의 국정을 다룹니다. 자신의 국정을 스스로 돌아본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기록이지만 김영삼 정부 5년의 진행 과정을 생생히 증거하는 저작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를 돌아보면 김영삼 정부의 역사적 위상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를 이은 민주화 시대의 두 번째 정부였고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첫 번째 정부였고 그 빛과 그늘이 선명한 정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민주화 시대에 집권한 정부들 가운데 김영삼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집권 초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는 감소했고 외환위기로 쓸쓸하게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주요 성취는 세 가지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OECD 가입이 꼽혔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군부의 권력 개입 차단 하나의 척결입니다. 정치관계법의 실시가 주목됐습니다. 역사사회적 측면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의 정착 없이는 이 땅의 진정한 분배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 특별 담화문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제1의 경제 업적입니다. 그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투명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에 더해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주요 한계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외환위기가 그 하나였다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측근의 부정부패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는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사건, 사회피해리어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대형 재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정부의 정당성은 서서히 약화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최대 시련은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외적 요인과 자본시장의 과도한 개방이라는 내적 요인이 중첩돼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는 한계를 드러내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갖는 열광과 환멸의 사이클을 김영삼 정부는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우리 현대사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치가였습니다.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주의자 김영삼 대통령의 삶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갖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었던 정치가 김영삼 대통령의 삶은 그 마지막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고록에서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26살에 국회의원이 된 이래 45년 동안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서 김영삼 대통령 당신께서 직접 전한 말입니다. 그는 모두가 개혁을 원했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고 자신의 부족과 부독성에 대해서 돌아본다고 안타깝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쓴 대표적인 글의 하나가 이
2019년 한국일보의 그 지난 3.1운동 이후 우리나라 역사 100년을 돌아보면서 썼던 글입니다.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60분, 이제 주로 지식인들인데요. 선정해서 이분의 삶과 사상, 활동에 대해서 연재한 기획인데요. 마땅히 김영삼 대통령은 그 60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문사에 원고를 보내면 제목은 이제 신문사 편집국에서 뽑게 되는데요. 편집국에서 이제 제가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 뽑은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바로 요 구절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김영삼 정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 정치사적으로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 저는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국민 모두가 개혁을 원했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15년 김영삼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이루는 세 요소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계몽주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유주의자였고 민주주의자였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와 시민사회 위에 존재하는 서구의 계몽군주와 유사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 계몽군주적 리더십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리더십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의 한계는 그 자신의 한계였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 리더십의 한계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는 발표 논문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배려와 공존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에서 적대적 리더십이 강화된 현실을 지켜볼 때 최근 한국 정치는 제가 보기엔 정치 없는 정치 시대입니다. 정치가 부재한 정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보인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선보인 배려와 공존의 리더십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디 민주주의란 경쟁과 통합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성숙하는 법입니다. 공존 없는 경쟁, 통합 없는 적대는 사회를 결국, 나라를 결국 두 국민의 사회와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요. 이것은 사회 발전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화 시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 시대가 열렸지만 본격적인 민주화 정부의 출범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를 통해서였습니다. 민주화 시대는 시대 정신으로서의 민주화를, 다시 말해 마스터 프레임으로서의 민주화를 모색하고 추진하는 시대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중대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화 시대에 대한 객관적이고 온당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영삼 정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김덕용 이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강원택 교수님 그리고 대담해 주신 김호기 교수께서 배려와 공존의 리더십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배려와 공존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 김영삼 민주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4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인물의 주편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산에서 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 5일 부산에서 있었던 행사는 우리 김무성 의원께서 주관하고 계획했던 행사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김봉조 민주통제 이사장, 그리고 부산시장이었던 문정수 시장님, 그리고 홍인길 수석, 그리고 울산을 대표해서 이채익 의원, 그리고 안경률 의원 등이 참석해서 아주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 현지 언론이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해서 대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센터가 제1기 사회 실무진의 실수로 사실 법인세, 증여세가 미납되었다고 해서 추징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추징금 미납, 그리고 11월 22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일입니다. 이 추모일 행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정식으로 저희가 모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은 작은 책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64년에 미 국무성 추천으로 자유국가 13개 나라를 여행하시고 그 당시 썼던 저서입니다. 그 당시 제목은 우리가 기댈 언덕은 없다였는데 오늘의 젊은이들이 좀 읽기 쉽게 윤문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YS 세계를 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출간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센터의 전 사무총장을 했던 김동일 총장이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구독도 해보시고 후배들에게 지금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후배들에게도 좀 권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김봉조 민주동지 회장께서 여러분 모신 식사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김봉조 민주동지 회장께 박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원택 교수님, 김호기 교수님,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김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